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 사고가 나서 시민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잠시 뒤 취재기자 전문가 차례로 연결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주포와 탱크, 훈련기 수출에 이어 경공격기도 수출기를 열었습니다. K방산의 현 주소와 과제 알아봅니다. 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로 당이 내용 사태에 빠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무한책임 발언에 이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하겠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경기 성남시 분당선 순회역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1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중단에 이어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산하 최대 산별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진압과 구속은 한국노총을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사태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천하남장 비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약 1,000명을 소사 의뢰했습니다. 피해 임차인 가운데 2030 청년층이 61.3%를 차지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4강에 오른 김은중호가 내일 새벽 6시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광화문에서는 거리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카호우카댐 붕괴가 원전 냉각수 확보 문제와 생태계 파괴, 지뢰 유실 같은 재앙적 후유증을 불러올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전 세계 기근 위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에 경기 성남시 분당선 순회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났습니다. 모두 1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와 지난달 안전점검에서 모두 이상 없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요. 어떻게 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선 순회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화면인데요. 위로 향하던 에스컬레이터의 방향이 갑자기 반대로 바뀝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려던 사람이 당황해 중심을 잡기 위해 애쓰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 직후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어 아래쪽으로 줄줄이 넘어지는데 에스컬레이터 방향 탓에 사람들이 겹겹이 쌓이는 모습입니다. 아예 에스컬레이터 밖으로 튕겨나가는 탑승객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힘을 모아 깔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출근 시간대 평온한 지하철역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출근 시간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했고요. 그래서 다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후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요? 네,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게 아침 8시 20분쯤으로 모두 1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1명은 경상을 입고 귀가했지만 3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만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2009년 설치됐고 지난 2020년 6월에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작동하는 보조 브레이크도 달았습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기 검사에서 이상 없음으로 합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10일 에스컬레이터 보수업체가 진행한 월간 점검에서도 이상 없음으로 판단됐습니다. 사실상 안전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레일 측은 에스컬레이터 오동작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사업경찰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현장 분석을 진행하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와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점검 방법과 유지 보수 주기의 준수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며 철도시설 유지 보수 적절성과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등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즉시 철도안전감독관과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현장으로 급파했고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터 유지 보수 등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화면 보신 것처럼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역에서 아찔하고 또 충격적인 사고가 났습니다. 출근길 날벼락에 중상을 입은 분들 지금 적지 않고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왜 났는지 또 막을 수는 없었는지 전국의 다른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영상을 확보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주행 사고가 나면 이렇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실제로 뭐 역주행이라고 하는 게 조작에 의한 실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역주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예. 그런 뭐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이제 속도가 점점 가속이 되면서 역주행이 되는 경우에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들, 오늘 이제 경험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처럼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뭐 출근 시간대는 사람들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소위 우리가 이제 작년에 경험했던 인파밀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역주행이든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서 사람이 연쇄적으로 넘어지거나 집중되면서 더 큰 피해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지금 화면만 보면요. 올라가다가 갑자기 역주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어떤 버튼이 눌려졌기 때문입니까? 이게 어떻게 역주행 사고가 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위적으로 뭔가 조작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확인이 될 필요는 있는데, 역주행이 이제 뭐 인위적인 조작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기계적 결함이나 혹은 또 여기 이제 제어에 관련된 부분들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뭐 기계적 이상인 경우에는 멈춤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발생하지 역주행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이 이제 운행에 대한 제어를 하는 제어반이라든지 또 신호계통 이런 쪽에 이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저런 제어 장치는 이용자들이 누를 수 없도록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임시 긴급 멈춤 버튼 같은 경우는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는 중,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때 갑작스럽게 이제 멈출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의 이제 상하부 쪽에 비상 버튼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인위적으로 눌리게끔 이렇게 돼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눌렀을 경우에는 멈춤 현상은 발생하지만 역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상황도 사실은 이런 역주행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면밀한 조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요, 지금 저희 취재기자가 확인한 내용을 보면 2009년 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먼저 2009년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좀 노후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뭐 시기적으로는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매년마다 또 매년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점검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뭐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의 노후화 이런 상황들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후화에 따른 이런 이제 이상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고장이라든지 뭐 신호계통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시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뭐 이 건물의 수명과 거의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설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유지 관리가 중요한 설비다. 그래서 노후화의 관점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정기 검사를 실시했다고 하거든요. 보통은 어떤 검사가 이루어집니까? 뭐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작동성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어떤 안전 점검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점검 당시에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의 안전한 조치 또 정상적인 운행에 관련된 부분들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최근에 점검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점검하고 점검하는 그 사이 기간에 뭔가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점검이 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 점검 주기가 오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안전 또 안전 우리가 열심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2013년 야탐역 사고요. 그때 보면은 짝퉁 부품을 사용한 게 원인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수리를 하는 업체에서 정상적인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부품 자체에 대한 이상 때문에 오작동이 발생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이후에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도 많이 개선이 돼서 이런 이제 뭐 이런
짝퉁 부품을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혹시라도 이번에도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전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유지 보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제 기기의 이상에 대한 부분들,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워낙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여서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단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이제 이미 역주행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미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오히려 에스컬레이터를 타실 때 조금 더 안전한 조치들을 하시면서 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손잡이를 붙잡지 않는다거나 예, 또 예. 사람 간격들이 너무 촘촘하게 이렇게 이제 에스컬레이터에 타는 경우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손잡이 부분을 반드시 잡는 부분들, 또 사람들 간격을 조금 더 띄어서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연쇄적인 어떤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평상시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출근길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줄을 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예. 여러 가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체 일제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번 사고 같은 경우가 사실 일반적이진 않지만 발생했을 때 이렇게 피해가 크다라는 것들, 또 위험이 있다라는 것들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 이런 것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전에 인파밀집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번 사고 같이 뭔가 상황이 발생할 때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주의를 하셔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는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토부가 현재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점검공단, 검사관도 다 보냈으니까요. 관련해서 사고 원인 관련해서 속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과거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두고 여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고요. 또 천안함장 비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사퇴 파장 여전하다고요? 네, 천안함 자폭 등 과거 발언 논란으로 9시간 만에 물러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민주당 내부가 시끌시끌합니다. 부실 검증 책임을 지고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이상민 의원 등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당에서 있었던 일은 당대표의 무한 책임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던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 위기 극복 방안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위기 극복 어떻게 하실 생각일까요? 네, 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지요. 형님 다음 혁신위원장 인선은 좀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대해선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 오늘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가 적절한 수준의 유감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 의원은 이 대표 사퇴는 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거라며 비명계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이래경 전 위원장 해촉을 요구하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부하들을 다 죽이고 어이없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던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 전 함장을 직접 만나 사과할 예정입니다. 어제 권 대변인은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권 대변인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천안함 함장 그리고 또 우리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은 권 대변인의 대변인직 사퇴와 이재명 대표 사과도 촉구하고 있어서 당분간 정치권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는데 이 결정을 두고 여야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조금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적법한 진압을 이유로 한국노총 지도부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조든 경영자든 법을 지켜야 한다며 법치주의 확립이 노동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한국노총의 불참이 아쉽다며 정부의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지만 한국노총도 귀족노조 논란이나 과잉 대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기득권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에서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대화에 참여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폭을 좀 넓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넓혀주는 대신에 노조도 기득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방식의 또 그런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정부의 노동 탄압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양대 노총 청년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동 탄압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동 3권을 존중하고 폭력 진압자를 문책하라며 정부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과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노동 현안 외에도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 당대표의 일정이 눈길을 끕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후 아이부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국회에서 접견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한 중국 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만찬 회동을 합니다. 오늘 만남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중단에 이어 정권 심판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노정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는 모습인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한국노총이 결국 정권을 심판을 선언하면서 강경 투쟁하겠다 이런 입장을 굳혔네요. 네, 한국노총 최대 산별 조직인 금속노련위원장과 사무처장 체포와 관련해 파장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금속노련 두 간부는 지난달 말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된 철제 막루에서 고공농성 중 경찰에 체포됐고 둔기를 휘두른 사무처장은 구속됐습니다. 한국노총은 하지만 진압 과정이 폭력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무엇보다 한국노총 최대 산별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과 구속은 한국노총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이자 상대로 인정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늘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쟁 방침을 확인한 겁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을 무기로 노동계를 진압해 굴복시키려 한다며 이는 협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도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한국노총 전 조직이 하나 되어 싸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노정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오후 3시 예정된 최저임금이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최저임금위원이어서 이에 대한 근로자위원 측의 강한 항의가 예상되고 업종별 구분 역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안건이라 안 그래도 경색된 회의가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방사성 의약품 분야를 오래 공부해온 한 약학대학 교수가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 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박일영 교수는 지난 3일 포항공대 산하 연구기관 누리집에 글을 올렸는데 과학으로 판단할 사안을 주관적 느낌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사성 오염수를 희석하면 마실 수 있는 이유를 풀어서 설명한 뒤 쇼로 오해받을지라도
본인이나 어느 누구라도 방류농도의 희석수를 직접 마셔 국민을 안심시킬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정상 출근하면서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오늘 오전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용산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이 아침 7시 20분쯤 출근한 걸로 확인되자 유가족 측은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구청장실 방문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막는 구청 직원들과 유가족 측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면서 문 잠금 장치 등 시설물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달 동안 검거된 피의자만 3,000명에 육박하고 구속된 인원만 288명에 달합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2030 청년층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형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우선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에 앞서서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거죠? 네, 국토부는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1,300여 건의 거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관련 의심자는 모두 970명인데 이 가운데 42.7%가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임대인이 27.2%, 건축주 16.6%, 분양과 컨설팅업자는 7.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피해액은 2,445억 원에 달했는데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수사 의뢰 피해자는 모두 558명으로 61%가 2030 청년층이었습니다. 네, 수사를 진행해 보니까 지금까지 검거된 피의자만 3,000명에 달한다고요? 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0달 동안 진행된 범정부 특별단속 중간 점검 결과 2,895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288명입니다. 지난 1차 단속 때보다 954명이 추가로 검거됐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4,50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청년층의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피해자 35.6%가 30대, 20대가 18.8%로 10명 가운데 5명이 2030이즘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전세 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세 사기와 같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세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을 합산해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에 10,0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 등 모두 31개 일당이 적발됐는데 이들 가운데 6개 조직에 대해선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단순 가담자도 주범과 같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24일 전세 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자주포와 유도탄, 탱크, 훈련기에 이어서 경공격기까지 수출기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는 지난해 9월 수출형 경공격기 FA-50 48대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어제
1호기가 처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덧 세계 주요 방위산업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양문환 수출본부장 연결해서 한국제 무기의 경쟁력은 무엇이고 또 수출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수출본부장 양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국산 경공격기 FA-50 처음 이제 1호기가 나온 거잖아요. 자, 어떤 무기고 네, 그렇죠. 어떤 성능을 갖고 있습니까? 네, 세계 전투기 시장은 F-35와 같은 하이엔드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 운동 경기 중 체급 운동이 있는 것처럼 전투기에도 적국의 전투기에 대항하기 위한 체급이 있다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 FA-50은 최근 폴란드 국방부의 평가를 빌려보겠습니다. F-50은 F-16과 호환성이 높아 조종사의 기종 전환이 쉬운 편이다. 획득 비용은 다른 4.5세대 전투기의 절반 수준인 6,200만 달러, 시간당 유지 비용은 30% 정도인 시간당 3,500달러에 불과해 경제성이 우수하다. 그럼에도 성능 개량을 통해 에이사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초음속 비행 능력을 갖춘 덕에 동급의 경량 전투기 가운데 공중 기동성이 가장 우수하다. 네. F-16이나 라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적으로 이제 가성비가 좋은 그러한 경공격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수출했던 훈련기죠? T-50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T-50은 기본 훈련을 마친 훈련생을 대상으로 편대 비행, 대기 비행, 전투 기동 또는 항공 비행, 야간 비행 등을 훈련하는 고등 제트 훈련기입니다. 예. 따라서 기총 및 레이더와 같은 전투와 관련된 장비는 전혀 장착되지 않죠. 네. 네, 폴란드가 나토 가입국이잖아요. 나토 가입국에 FA-50을 수출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네, 아시는 바와 같이 나토는 집단 방위 조약으로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군사 동맹입니다. 예. 이를 통해 가입국 간 상호 운용성을 지향하는데 이러한 군사 동맹 체제에 우리 전투 장비가 진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죠. 예. 예, 폴란드 구매 능력은 충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동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분류됩니다. 네. 모디스 등 국제 신용 등급 평가 기관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 등으로 안정적 스테이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방산, K방산 요즘 여러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무기를 전 세계에서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좀 상당히 이제 긴 이야기인데요. 네. 방위산업은 그 특성상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끊임없이 대응해야만 했고 그에 따른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네. 그 결과 그 경제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무기들 주요 수출국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네, 방위산업은 그 특성상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국가와의 협상 진행 상황이 알려졌지만 가급적 언급을 자제할 필요가 있죠. 네. 어떤 국가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협상을 무산시키겠다는 사례도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로우키로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밀일 수 있으니까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K9 자주포를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K9 자주포 어떤 무기이고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네, 현재까지 노르웨이, 핀란드, 인도, 이집트 등의 총 8개국에 대해서 1,180문 정도를 수출을 했는데요. 예. 경쟁 장비인 독일의 자주포에 비해서는 월등한 기동성, 화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호주에서는 우리나라 그 레드백 장갑차 선정이 기대되고 있는데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쉽게도 지난 4월 호주 정부가 국방전략검토서 발표를 통해서 본 사업을 축소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예. 기존 450대에서 129대로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레드백 장갑차 사업은 필히 수주를 해야 합니다. 네. 그들과의 경쟁성에서 이긴다는 상징성, 그리고 미국 등 다른 국가로의 전과 확대를 위해 꼭 넘어야 될 큰 산입니다. 그렇군요. K2 전차 이야기 해볼게요. 이게 3.5세대 전차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전차이고 세계에서 지금 선두라면서요? 맞습니까? 네, K2 전차는 반능동 유기합식 현수 장치 그리고 자동 사격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첨단 3.5세대 전차로 분류합니다. 국내 양산 가격이 한 100억 원 정도인데 예. 경쟁 제품인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300억 원 정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예, 저희가 그 K2 자주포, K9 자주포랑 K2 전차를 같이 준비를 했는데 좀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주포랑 전차 생김새가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게 다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두 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K2 전차는 통상 우리가 기동과 화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도의 충격력을 통해서 적 진지 또는 적 장비와 직접적인 대면 교전을 벌이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K2 자주포는 포병이라는 어떤 병과적인 전술 특성에 맞게 적 후방, 그러니까 우리 쪽 후방에서 적 진지를 향해 40km 이상에 떨어진 적 진지를 향해서 무자비한 화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포신이 긴 것 같던데요. K9 자주포가 더. 네, 그렇죠. 한 12m 정도의 포신이죠. 네. 포신의 길이가 사거리하고 직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미 우리 정부에서 27년까지 방산 매출 40조 그리고 세계 방산 기업량의 5%를 목표로 잡았는데요. 예. 선순환의 연결 고리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 네. 방산 수출액이 들쭉날쭉했던 것에 비하면 나름 연속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문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수출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인양 작업이 9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작업 여건이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 4일간은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크고 유속이 빠른 대주기였지만 오늘부터는 중조기에 접어들면서 수중 작전 여건이 좋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 IMO가 채택한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국제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입장을 IMO 공식 문건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실종된 북한인 모자는 몇 달 동안 북한 영사관에 연금된 상황에서 탈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실종된 이들이 고려항공 소속 무역대표부가 러시아로 파견한 박모 씨의 아내 43살 김모 씨와 15살 아들 박모 군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한 식당 고려관 지배인으로 외화벌이를 하던 박 씨가 지난 2019년 검열받으러 평양에 갔다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러시아로 다시 나오지 못하자 아내 김 씨가 대리 지배인 자격으로 고려관을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국가보위성 소속 식당 부지배인이 망명을 시도했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한 당국이 김 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번 실종의 배경이라는 관측입니다. 혹시 오늘 결혼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예식장 비용은 물론이고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비용까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 관계자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사실 여기서 지금 더 오를 계획이라 아직 오르기 전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그래서 사실 지금 빨리 계약하시는 게
네, 실제 최근 3년 동안 예식 평균 비용 보겠습니다. 점점 늘고 있죠. 올해는 재작년보다 200만 원 오른 1,390만 원이 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예비 부부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식장을 잡는 것조차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돈을 내면서 이렇게 을이 되는 입장을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30몇 년 살면서. 네. 덩달아 분쟁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웨딩 컨설팅과 관련한 불만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웨딩 컨설팅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61건입니다. 2021년에는 111건이었는데 지난해 176건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올해도 4월까지 74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계약 관련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계약 해제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가장 많았고요. 결혼 사진 품질 불량 등 계약 불이행 사례도 10%가 넘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결혼 준비. 악몽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무엇보다 상품 내용과 환불, 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 비용을 결제할 때 되도록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해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에 알려서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고 결혼 박람회에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념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수백 명이 교장 복직에 반대하는 집단 서명에 나섰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폭행과 학교 폭력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던 교장이 돌아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교사와 재학생 230여 명의 집단 서명부입니다. 지난해 직위 해제됐다 최근 복직된 교장이 돌아오면 안 된다며 전체 40%에 이르는 교사와 학생들이 집단 서명에 나선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21년 12월. 수업 기자재를 두고 언쟁을 벌이던 한 여교사의 손목을 잡고 교장이 복도까지 수십 미터 끌고 갔고 여교사는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교육청 등에 신고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자문기관에 심의를 열었고 자문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까지 넘어갔지만 결국 폭행은 약식 기소, 강제추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결국 지난달 9개월 만에 학교로 다시 돌아온 교장은 교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교장은 사실 왜곡으로 교육이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의 집단 메시지를 보냈고 이 과정에서 여교사는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교장의 복직은 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까지 교장 복귀 반대 서명에 동참한 건 여교사 폭행 사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사 폭행과 별개로 지난해 4월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성희롱 피해에 대한 교장의 부실 대처가 있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 10여 명이 같은 반 남학생들의 SNS에서 외모를 평가당하는 성희롱이 있었다며 학교에 신고했지만 교장은 외면했다고 주장합니다. 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분리되기까지 50여 일이나 걸렸고 이 때문에 피해자 한 명이 자퇴했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 일부가 강제 전학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직접 반대 서명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저 사람한테 무엇이 배울 게 있어서 저 사람이 내가 있는 학교에 가장 높은 책임자로 있는 건지 가장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때 있었던 일이 약간 계속 회상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직위 해제 사유가 사라져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특정 누군가를 비호하거나 옹호하고 싶지 않고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하고 싶다. 이런 원론적인 답을 드리고 싶고 교장은 폭행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교사가 2차 가해라고 말하는 메시지 발송은 교사가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4강에 오른 김은중호가 내일 새벽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두 팀 모두 수비가 강한 만큼 세트피스에서 승부가 갈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먼저 김동민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피파 주간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두 대회 연속 결승 진출을 노리는 김은중호가 이탈리아와 대망의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 우승 후보 브라질과 잉글랜드를 꺾었습니다. 이탈리아는 5경기에서 11골을 넣고 6골을 실점했습니다. 8득점 5실점의 김은중호와 실점은 비슷하지만 공격력에서는 더 앞서 있습니다. 첼시 입단에 레딩으로 임대된 장신 미드필더 카사데이는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인 6골을 넣으며 우리 대표팀의 경계 대상 1호가 됐습니다. 김은중호는 지금까지 공격을 앞세운 팀을 상대로 더 잘 싸웠습니다. 수비를 단단하게 한 뒤 역습을 노리는 전략이 먹힌 것입니다. 그런데 높이와 힘이 강점인 이탈리아도 우리와 비슷하게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두 팀 모두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다면 관건은 세트피스. 알고도 못 막는 게 세트피스잖아요. 이승원 선수의 킥부터 시작된 최석현 선수의 머리라든가 또 이영준 선수의 또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세트피스는 결국 집중력 싸움이고 위치 전정 싸움이고 그렇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해외 주요 베팅 사이트들은 이탈리아 승리의 1.7배, 우리나라 승리의 4.7배 정도의 배당률을 책정하며 이탈리아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는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2002 한일 월드컵 16강에 이어 또 하나의 잊혀지지 않을 명승부가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유럽 전통의 강호 이탈리아. 분명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 우리 대표팀의 전력을 보면 새벽잠을 아껴서 응원할 만합니다. 먼저 주장 이승원 선수. 이번 대회에서 대표팀 최다인 1골 4도움으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표팀이 기록한 8골 중에서 절반인 4골이 세트피스였는데 어시스트는 모두 이승원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이승원 선수는 중원에서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도 위력적인 킥 능력을 증명했는데요. 이승원 선수의 이런 플레이를 두고 마치 이강인 선수와 박지성 선수를 섞어놓은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선수의 이번 대회 기록, 4년 전 MVP였던 이강인 선수의 2골 4도움 기록에 근접했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대회 개막 직전 부상을 당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에콰도르와의 16강전부터 활약을 펼쳤는데요. 배준호 선수는 K리그 무대에서 실전을 소화하며 이미 성인 무대에서도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피파는 이번 준결승전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 배준호 선수를 뽑았습니다. 배 선수의 예측할 수 없는 창의적인 플레이가 우리 대표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도 배준호 선수의 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솔로 플레이에 의한 골은 제가 근래 봤던 축구 경기에서 실제로 봤던 골 중에 아마 가장 멋있는 골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접고 수비를 다 따돌린 다음에 마무리를 했는데 정말 우리 K리그가 또 하나의 어떤 보물을 얻었구나. 골 넣는 수비수 최석현 선수의 활약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석현 선수는 에콰도르와의 16강전에 이어 나이지리아와의 8강전까지 2경기 연속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한국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최석현 선수는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프로 경험이 없는데요. 피파는 최석현 선수에 대해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대학 축구의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내일 상대할 이탈리아 축구는 전통적으로 빗장 수비가 강력한 무기죠. 그래도 약점은 있습니다. 측면을 노려볼 만한데요. 이탈리아가 조별 예선부터 고수한 4-3-1-2 포메이션은 측면 공격에 취약해서 우리가 공략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탈리아가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졌던 나이지리아전을 봐도
두 번의 실점 장면은 측면 크로스나 돌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수비를 탄탄히 한 뒤 빠른 역습으로 상대를 무너뜨렸는데요. 김은중 감독은 4강전을 앞두고 우리가 잘했던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내일 새벽 6시 광화문에선 거리 응원전이 펼쳐지는데요.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붕괴가 인명피해 외에도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근 원전의 냉각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강 범람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지뢰 유실 등으로 후유증이 수십 년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은 댐 붕괴 이튿날에도 주민 구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Живу в этом доме. И всегда я была счастлива, что у меня самый лучший район, самый живописный, самый красивый. 이렇게 5천여 명이 구조됐지만 아직도 최대 4만여 명이 홍수지대에 있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이 빠진 이후입니다. 주변 석유 시설과 농장 등이 침수돼 댐 하류가 석유 제품과 농약에 오염됐을 수 있습니다. As a result of the destruction of the Kakhovka hydroelectric power station, at least 150 tons of machine oil have leaked into the river, with a risk of an additional 300 tons seeping out. 범람으로 떠내려간 지뢰는 치명적 위협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로 강변에 매설한 지뢰가 수만 개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 카호우카 댐물을 냉각수로 쓰는 자포리자 원전은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На зараз в Запорізькій у нас АЕС стабільна, у нас деякі реактори знаходяться в ремонті, деякі знаходяться в холодному простої і деякі один реактор в гарячій зупинці. 카호우카 댐 붕괴 여파는 세계 식량난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헤르손주 관계시설의 94%, 자포리자주 74%가 물 부족을 겪으면서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한 곳인 우크라이나의 농작물 생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남이 선처가 아닌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서 아들이 마약을 끊기를 누구보다 원한다며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과 경기도, 대구 등 각지에서 고속버스 탁송 등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6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7월까지 50일 동안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마약 사범에 대해선 강제 퇴거 이후 영구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전북 군산 미군 부대 숙소에서 장병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을 1년 가까이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내일쯤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구입대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 원 인하 조치가 세수 부족을 고려해 이달 말로 종료돼 출고 가격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 부담은 36만 원 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함에 따라 별도의 증빙 없이 가능한 해외 송금 수금 한도가 다음 달 초부터 1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각장애인들이 유통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2심에서도 6개월 안에 서비스를 개선하라며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방과 분쟁, 회복 등 단계별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더라도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투자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불법과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237건의 추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조금 전부터 서울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서울 상암동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퇴근길 무렵부터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비가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늦게까지 밖에 계실 분들은 이 점 참고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일부와 서울, 영서 북부 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 지방으로 확대해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밤사이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 많은 곳에 60mm 이상, 영서와 충청 북부에도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과 충청 남부, 경북 북서부에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 18도, 대전과 광주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8도, 대전 29도, 광주와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 한때 호남 지방에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 주말까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로 당이 내용에 빠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무한 책임 발언에 이어서 오늘은 더 나은 혁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대한 여야 평가와 해법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